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권미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인연들을 만나셨나요? 제가 아직 그리 오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다 보니 또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인연이란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누구도 그냥 만나지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선의가 인연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늘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평범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밥 굶고 살았던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세대처럼 모두가 고생하며 힘들었던 시절도 아니었으니 저도 그냥 남들처럼 비슷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는 듯 했었죠. 저 스스로도 크게 잘난 건 없었지만 저랑 잘 맞는 남편을 만났으니 함께 평범하고 따뜻하게 늙어갈 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인상은 너무도 일찍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너무나도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고 어린 딸과 함께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그 아이의 엄마인 동시에 먹여 살릴 가장이 되어야 했어요. 결혼하고 살림만 하며 남편 내조하고 아이 낳아 키우던 제가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거죠. 그 책임감을 느끼며 저는 딸아이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어요. 울 틈이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어린 딸, 그 하나뿐인 딸이 제겐 전부였어요. 아이 가진 부모들은 다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밥 한 숟갈 뜰 때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이가 추울까, 배고플까, 아플까, 온통 그런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아이 먹여 살리려고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기름기가 많은 그릇들을 씻어야 하니 세제도 세제지만 아주 뜨거운 물을 써야 했거든요. 물을 한 솥 끓여서 부어 쓰곤 했는데 펄펄 끓는 물을 그렇게 부어댔으니 물이 어찌나 뜨겁든지 고무장갑을 껴도 손이 데이듯 뜨거웠어요. 그런 물 속에 하루 종일 손과 그릇을 담그고 닦고 또 닦았죠. 허리 펴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힘들다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건 겨우 3살 된 딸을 옆집 할머니께 맡겨놓고 왔기 때문이었어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옆집 할머니 댁에 잠들어 있는 애를 조용히 안고 집으로 올 때면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딸아이가 유난히 낯가림이 심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할머니 댁에 맡기던 첫날부터 울지도 않고 절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어린아이가 말이에요. 잠든 딸아이 얼굴을 보며 혼자 많이 울었죠.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진짜 열심히 일할게. 딸 앞에 그런 다짐을 하면서 저도 다시 일할 힘을 내곤 했었습니다. 식당 일만으로는 영 벌이가 시원찮아서 마트 시식코너 같은데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그런 곳에도 쫓아다녔고 주말엔 아파트 청소 같은 것도 했어요. 계단이며 엘리베이터 안 유리를 닦으면서 내 딸은 절대 이런 일 안 하게 하고 이런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뛰어다니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딸 생일이라고 해봐야 케이크 하나 겨우 사주는 게 고작이었는데 그래도 꼭 손편지 하나는 써서 줬답니다. 딸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먼저 일을 나가야 했을 땐 그렇게 쓴 손편지를 딸 베개 밑에 넣어놓고 나왔어요. 딸은 그런 편지들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모녀는 힘들게 살았지만 그만큼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이 남겨놓은 것도 거의 없었고 친정, 시댁 어디도 의지할 수 없었으니 오직 제 힘으로 딸을 키우며 살아야 했던 시절. 안 해본 일도 없고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남몰래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잠든 딸 머리맡에서, 어떤 날은 버스 안에서, 또 어떤 날은 화장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울었던 날들이 셀 수 없이 많았죠.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기도 했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딸은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라줬으니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게다가 대견한 제 딸은 엄마 돕겠다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 갔던 거 잘 됐어. 이번 주부터 바로 일하러 오래. 기어이 하겠다는 거야? 엄마는 네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럴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 텐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거야. 시간을 아껴 쓰는 법도 배우고 좋지 뭐. 엄마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허투루 보내는 시간 없이 알뜰하게 아껴서 살고 싶어. 엄마가 너한테 돈 벌어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냔 말이야. 공부하기도 바쁠 테고 또 한창 친구가 좋을 때라 놀고 싶은 마음도 많을 텐데 그런 좋은 시절을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내겠다고 하니 그게 그렇게 서글프고 미안했어요. 그런 마음 때문인지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고 딸이 잠깐 제 눈을 피하는 게 보이던데 그것도 잠깐 이내 그 예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제게 그러는 겁니다. 에이, 무슨. 그냥 진짜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 나도 이제 그럴 수 있을 만큼 컸잖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해보고 싶어. 그래,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데 엄마가 어떻게 말리겠니? 대신 경험 삼아 해보는데 힘들면 언제든지 바로 그만두는 거야. 알았지? 응, 걱정 마. 허락해줘서 고마워, 엄마. 딸이 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건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그걸 계속 말리지 않고 허락해준 걸 고맙다고 하는 게 제 딸아이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울컥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딸은 그렇게 시작한 아르바이트를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했습니다. 대학 가서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으니 그 전까지는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고 늘 웃는 딸,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고단함을 참고 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피곤하지 않아? 힘들 텐데 다리도 아프고. 안 그래? 괜찮아. 난 계속 서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손님 없을 땐 앉아서 책도 보고 그래. 엄마야말로 힘들지. 엄마에 비하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는 엄마잖아. 엄마는 어른이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넌 아직 어린 학생인데. 엄마, 나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 마요. 응? 일하는 거 재밌어. 진짜야. 아직 고등학생밖에 안 된 딸이 어찌나 어른스러운지. 딸은 그때부터 벌써 제게 의지가 되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르바이트 한 것으로 용돈은 물론이고 학원비도 되고 책도 사고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는데도 국립대 사범대에 들어갔으니 저 딸 자랑 좀 해도 되겠죠? 제 딸은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꿈이었던 아이예요. 딸 중2 때 담임 선생님을 참 좋은 분을 만났었거든요. 학기 초에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가서 처음 배웠을 때부터 좋은 분이란 걸 알겠더라고요. 어머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딸 자식 일인데 열일 제쳐두고 와야죠. 어머님, 은성이 참 잘 키우셨어요.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예쁘게 자라줬으니 제가 고마운 거죠. 사실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가요. 그런데 어머님, 은성이가 학교에서 매사 뭐랄까 조심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고 소심하고 그러는 모습이 자칫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어서 그게 마음에 좀 걸려요.
어머님께서 가정에서 자신감을 갖고 학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근하게 독려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이 내색을 안 해서 전혀 몰랐어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라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는 줄은 알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잘 챙기지도 못하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으니 여러모로 위축되어 점점 더 그렇게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것만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 말로 해서 될 일인가요? 그런데 그걸 담임 선생님이 해주신 거예요. 담임 선생님 담당 과목이 국어였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 한 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딸은 늘 그렇듯이 발표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손을 들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늘 조용하지만 글을 예쁘게 쓰는 은성이가 발표해 볼래?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딸이 조용히 일어나 식구 하나를 읽었다는데 애들이 와 하면서 놀라고 선생님도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딸아이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거예요. 딸이 중학생 치고는 꽤 성숙한 독서를 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딸아이 얼굴이 얼마나 밝게 웃고 있었는지 몰라요. 딸은 그렇게 자신감을 회복해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후로도 그 선생님이 좋은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 덕분에 딸도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던 거고요. 꿈을 꾼다고 해서 다 꿈을 이루며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목표한 대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제 딸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답니다. 다시 제 얘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이어갈게요. 딸 키우며 이 일 저 일 하다가 결국 정착한 것이 파출부였어요.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밤늦도록 일하는 식당 일도 해보고 주말마다 하는 일도 정해놓고 그렇게 여러 일을 했지만 어린 딸을 키우면서 하기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옆에서 딸을 돌봐주기도 하고 그래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날 다른 사람 손에 애를 맡겨놓고 일만 다닐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전전하다가 일하던 식당 사장 추천으로 부잣집 파출부 자리를 소개받은 거예요. 어느 기업 회장님 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둘에 딸 하나, 삼남매 회장 부부까지 5 식구 살림을 해야 하는 집이었는데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애들이 어리기도 하고 유난히 개구지기도 해서 좀 힘들기도 했고 또 그 댁 사모가 은근히 시집살이를 시켰어요. 제가 30대 초반부터 파출부를 했거든요. 그러니 꽤 젊은 편이었죠. 그래서 그러는지 회장님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경계하면서 이래저래 갈구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갑질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회장님 댁은 말 그대로 궁궐 같더군요. 대문을 지나 정원을 건너 현관에 이르렀는데 그 현관에 낡은 제 신발을 벗어놓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으리으리했어요. 집인가 호텔인가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회장님은 어린 제게도 꼬박꼬박 여사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게 처음엔 어색하기도 했는데 아마 저보다 앞서 계셨다는 연세 지긋하신 파출부 아주머니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호칭 그대로 절 불러주시는 거였어요. 반면 사모는 처음부터 제게 쌀쌀 맞았던 것 같아요. 제 이름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고 늘 아줌마 아니면 여기 거기 하는 식으로 불렀죠. 아줌마, 그릇 이렇게 정리하지 말라니까. 그쪽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사는지 몰라도 여기선 그러면 안 돼. 왜 한 번만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 아줌마 학교 어디까지 나왔다고 했지? 아줌마, 얼굴이 그게 뭐야? 입술 발랐어? 아니, 술 따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꼴이 그게 뭐야? 천박하게. 회장님 물건에 손대지 말라니까. 어디서 주방일 하던 손으로 그래? 더러워지게. 이런 식의 얘기들을 일상으로 들어야 했어요. 말들이 귀를 때린다는 거,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사모가 하는 말들은 날카로운 채찍처럼 제 마음 이곳저곳을 후려쳤던 것 같아요.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 손이 덜덜 떨렸고 내가 과부라서 이렇게 무시하나 싶기도 하고 가진 게 없으니 이런 서러움을 다 당한다 싶은 생각.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봐도 되는 건가. 돈이고 뭐고 진심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다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었죠. 그래도 딸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고 그렇게 버티고 견디다 보니 맷집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생겼던 것 같아요. 사모도 사모인데 애들에게조차 무시당하는 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모가 절 그렇게 무시하니 눈치 빤한 애들도 절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거죠. 제가 처음 그 댁에 들어갔을 때 첫째 딸과 둘째인 아들은 중학생, 막둥이 셋째 아들만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막내가 집에 친구들을 가끔 데려오곤 했어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제게 손가락질을 해대며 우리 집 청소하는 아줌마야. 니들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시켜. 원래 그런 거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깔깔거리며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귀가 아니라 가슴에 와서 꽂히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저 어린아이에게도 그런 사람으로 비치는구나 싶었어요. 중학교 다니는 첫째, 둘째라고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막내야 아직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중학생쯤이나 되면 기본적인 예의 같은 건 알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집에 와서는 제게 책가방이나 겉옷 같은 걸 휘릭 던지면서 갖다 치우라고 하면서 명령하듯이 툭 던지는 말투가 지금도 생생해요. 제가 아무 말 없이 그 가방이나 옷가지를 주워들면 뒤돌아보며 키득대며 웃던 모습도 말입니다. 그럴 때는 진짜 너무 서러워서 화장실에 숨어서 훌쩍이기도 했어요. 사모는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걸 다 알면서도 방치, 방관하는 사람이었어요. 애들이 다 사모를 보고 배운 것인데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애들이 아무리 버릇없게 굴어도 사모는 그걸 막아줄 사람이 아니니 애들이 제게 그러는 것 또한 그대로 받아내고 참아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사건 하나가 터진 겁니다. 큰딸 생일이라 사모가 이것저것 준비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썼던 날이었는데 친구들도 꽤 많이 불러서 집에서 생일 파티를 크게 했거든요. 며칠 전부터 대청소에 평소에는 쓰지 않는 그릇들 다 꺼내서 닦고 집안 장식하고 저도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나마 음식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다니 그 걱정은 덜었고 대신 그 뒷정리를 제가 해야 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의 친구들도 많이 오고 그럴 거니까 애들 불편하지 않게 파티 시작하면 아줌마는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음식은 이따 3시쯤 온다니까 업체에서 나오면 안내 잘 해드리고 보조도 좀 잘하고. 그럴게요. 그러시며 그런 것들도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세팅되도록 제가 옆에서 보겠습니다. 큰딸 친구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고 집안이 북적이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전문 업체에서 나와서 음식을 한다고 해도 제 손이 가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예 눈에 안 띄게 어디 숨어 있을 수도 없고 할 일은 해야 하니까 저도 분주하게 다녔는데 업체에서 나온 사람들이랑 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게 표시가 났고 큰딸 친구들이 큰딸에게 저에 대해서 누구시냐 묻는 소리도 간간히 들리곤 했어요. 큰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안 들어도 잘 알죠. 그런 건 이미 막내 아들 때문에 이골이 났으니 괜찮았어요. 근데 사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눈에 띄지 말라니까 왜 자꾸 돌아다녀? 애들도 많고 복잡하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마당에 나가 했어요. 자꾸 할 일이 생겨서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주방 뒤쪽에서 안 나올게요. 신경 안 쓰이게요. 그게 더 거슬려. 그냥 마당에 나가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말이 많지? 끝나고 정리할 때 되면 부를 테니까 일단 좀 나가요. 그때가 한겨울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난히 춥다고 했던 날이요.
한파주의보 같은 그런 거 떨어진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 날 그 밤에 마당에 나가 있으라니 정말 서러운 걸 떠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추웠거든요. 나가 있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발가락부터 얼기 시작해서 이러다 동상이라도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아플까봐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동상 걸렸다고 일하러 못 나오게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지 시간 가늠도 안 되는데 회장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일이 있어 늦으신다고 딸 생일 파티에 참석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일이 빨리 끝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 들어오시면서 제가 마당에서 떨고 있는 걸 보셨던 거죠. 파티 다 끝나고 뒷정리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사무랑 회장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데 권 여사님 마당에 나가 있으라고 했어? 어머머, 누가 그래? 사람을 뭘로 만드는 거야 지금? 내가 뭘 쫓아내기라도 했대?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잠깐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거지. 그게 쫓아낸 거랑 뭐가 달라? 무슨 말을 그렇게... 아줌마, 이리 좀 나와봐요. 아니, 내가 아줌마를 밖으로 쫓아냈다 그랬어? 아니요. 전 아무 말씀도 안 드렸어요. 내가 보고 아는 거지 그걸 말로 해야 알아? 당신 너무 그러지 마. 우리 집 일 봐준다고 고생하시는 분인데 좀 잘 대해드리란 말이야. 기가 막혀서. 당신 지금 내 앞에서 저 아줌마 편들어? 그런 거야? 아휴, 그 뒤 상황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렇게 말하자면 저 때문에 부부싸움을 크게 한 이후로 사모는 저를 더 갈구게 됐고 회장님은 가급적 집안일에 왈가왈부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 또한 그런 걸 기대한 적도 없고 오히려 회장님이 제 편을 드는 것처럼 하시는 바람에 결국 저만 더 힘들어진 거니까 차라리 못 본 척 간섭을 안 해주시는 게 더 낫다 싶었어요. 그렇게 사모 비위 맞추며 살았죠 뭐. 남의 집 일하면서 돈 버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월급 넉넉하게 꼬박꼬박 주시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한 덕분에 저희 딸 공부도 시키고 대학도 보냈잖아요. 그거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하고 기특한 저희 딸은 대학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지만 그러면서 재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졸업하던 그 해에 바로 임용고시 붙어서 그렇게 소원하던 중학교 국어교사로 발령도 받았답니다. 남편 떠나고 세상에 저랑 나 둘만 남은 것 같아 막막했던 시절 작고 마른 손으로 제 손을 꼭 붙잡던 딸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고 또 언제부턴가는 그런 딸아이를 의지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장한 내 딸. 축하해. 엄마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알아서 잘 커져서 엄마가 정말 고마워. 엄마가 왜 해준 게 없어? 날 여기까지 오게 해준 건 엄마지. 엄마, 고마워요. 나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넌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중학교 때 너희 담임 선생님처럼 말이야. 응, 정말 그러고 싶어. 그때 선생님이 그러셨어. 사람 마음은 책처럼 넘겨봐야 안다고.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 선생님 참 좋은 분이시다. 그지? 우리 딸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평생 기억되는 선생님이 될 거야. 엄마가 응원해. 빈말이 아니에요. 저는 알거든요. 제 딸은 분명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 걱정이라고는 할 게 없었답니다. 게다가 그런 제 딸이 어느 날 듬직한 사윗감까지 데려온 게 아니겠어요? 제 형편 다 알면서도 저희 딸을 누구보다 귀하게 아껴주고 제게도 참 살갑게 아들처럼 잘하는 사윗감인데 처음 인사 오던 날부터 어찌나 말을 예쁘게 했는지 몰라요. 어머니, 처음 인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저희 둘이 열심히 힘 합쳐서 잘 살겠습니다. 가진 게 없긴. 우리 형편 다 알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마음만큼은 아낌없이 줄 테니 자네도 우리 딸 귀하게 아껴주길 바라네. 그럼요. 당연하죠.
저희 부모님도 은성이가 바르고 고운 아이라고 칭찬밖에 안 하세요. 아, 세상에. 그렇게 예쁘게 봐주신다니 더 좋네. 우리 딸 내 눈에만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지. 암만. 엄마도 참 고슴도치 엄마 소리 듣겠어요.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 내 딸처럼 착하고 예쁜 딸이 세상에 어디 그렇게 많겠니? 어머니, 예쁜 딸은 이미 있으시니까 전 듬직한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도 사윗감은 집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온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작은 떡 한 접시, 딸기 한 팩이라도 꼭 사들고 오면서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어요 하는데 어떻게 안 예쁠 수가 있겠어요. 또 사돈댁도 직접 만나 뵈니 어찌나 점잖고 따뜻한 분들이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없이 혼자인 제가 움츠릴까봐 먼저 손을 내밀어주며 이런 예쁜 딸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울컥했어요. 주책맞다 소리 안 들으려고 가까스로 참긴 했지만 뭉클한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만하면, 정말 이만하면 저 잘 산 거 아닌가요? 남편 없이 혼자 버텼던 그 지난한 세월, 눈물 삼키며 일 나가던 새벽들,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을 위해 존재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딸이 이렇게 잘 자라주었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앞날을 꿈꾸고 있으니 저는 이제 안심이다 싶었습니다. 이만하면 저도 참 잘 살았다고 가슴 펴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딸은 교사 발령이 확정되고 나서부터 제게 줄곧 파출부 일 당장 그만두라고 했고 이젠 사위까지 합세해서 일 그만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편하게 살라고 했지만 전 그럴 생각이 아직은 없어요. 제 나이라고 해봐야 아직 50대 초반인데 충분히 더 일할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고 보니 회장님 댁에서 일한 지도 20년째네요. 이제 뭐 딱히 힘든 것도 없고 이 일은 그냥 당연한 제 일상 같아요. 저를 좀 힘들게 하며 까다롭게 굴기도 하고 갑질도 했던 사모도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 짓궂던 애들도 다 커서 결혼도 했으니 집안일이라고 별로 할 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시킬 일 없다고 자를까 봐 걱정이죠 뭐. 잘리지 않는 한 제 힘 닿는 데까지 일할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가운데 드디어 딸 결혼식 날짜가 잡혔어요. 가격도 괜찮고 딸 사위 마음에도 드는 예식장은 1년 반이나 대기를 해야 겨우 식장을 잡을 수 있다는데 금요일 저녁 예식 자리가 딱 하나, 그것도 취소된 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할 수 없이 금요일 저녁 예식으로 잡게 된 거예요. 금요일은 원래 근무를 해야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께 양해를 구하려고 했죠. 회장님, 제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 딸 결혼식이에요. 주말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날 하루만 휴가를 좀 쓸 수 있을까요? 물론 드실 건 미리 다 만들어 놓을게요. 아이고, 따님이 벌써 결혼을 하나요? 하긴 저희 집에서 일하신 지도 꽤 됐네요. 네, 그럼요. 20년이에요. 이때 큰따님 중학생일 때 제가 처음 들어왔으니까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나 됐군요. 애들 크는 걸 보면서도 세월을 잊고 살아요. 휴가가 문제가 아니라 저도 직접 가서 축하를 해드리고 싶으니 청첩장 저도 하나 주세요. 네? 직접 오신다고요?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을 20년이나 봐주신 분인데 축의금 봉투만 내놓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축의금만 주셔도 되는데요. 아니, 축의금도 안 주셔도 된다고 하고 싶었어요. 굳이 식장까지 오신다고 하니 감사하는 마음도 컸지만 부담이다 싶더라고요. 저도 그날 정신이 없을 텐데 회장님을 잘 챙겨드릴 수나 있으려나 싶고 말이에요.
하여간 그렇게 와주신다고 하니 청첩장도 드렸고 조용히 와주십사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아침이 됐어요. 눈 뜨자마자 시간이 뚝딱 흘러간 것 같았죠. 머릿속은 이미 체크리스트를 돌리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벌써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시부모님도 두 분 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시댁 어르신들께서도 몇 분 와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 챙길 생각부터 시작해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 결혼식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객이 그리 많진 않아도 와주신 분들을 다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결혼식에 다녀보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혼주들도 그날 신랑 신부 못지않게 바쁘다는 건 알지만 하객들을 너무 못 챙기고 그러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았으니 전 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딸 잘 살라고 귀한 시간 내어 축하해주러 오시는 분들인데 소홀하게 대접받는다는 느낌 받지 않으시도록 해드리고 싶었어요. 한 분이라도 빠뜨릴까봐 제가 챙겨야 하는 분들을 일일이 다 종이에 적어놨는데 그 종이 몇 장이 구겨질 때까지 손에 들고 다녔지 뭐예요. 이른 아침 미용실에서 딸 머리 만지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 딸 진짜 예쁘다 하면서도 종이를 꺼내 한 번 더 확인하고 제 머리 만지고 화장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랬어요. 휴대폰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죠. 멀리서 오시는 분들 편안히 오시는지도 챙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서도 제일 신경이 쓰이는 분은 단연 회장님이셨습니다. 큰 숙제 하나를 받은 것 같은 기분 아시죠? 그렇다고 다른 분들처럼 잘 오고 계시는지 그런 걸 챙기자니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고 또 뭐 꼭 오시라고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 회장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싶어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머릿속이 분주한 거죠. 그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딸 시집 보내는 날이랑 직장 행사가 동시에 열리는 느낌이랄까요? 어깨도 2배로 무거웠고 신경은 20배쯤은 더 쓰였던 것 같아요. 식장은 왜 또 그렇게 정신없는지. 아휴, 머릿속으로 이미 상황들을 많이 상상하고 연습도 했는데 실전은 완전 다른 거예요. 딸 사위 친구들 소리에 식권 챙겨달라고 하시는 어르신들, 축의금 봉투 굳이 따로 주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 와중에 사진 찍어야 한다며 요구사항 많은 사진사, 뭐 이것저것 인사하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대답을 하면서도 제가 지금 여기 혼주로 서 있는 게 맞는지 싶은 멍한 기분마저 들었어요. 요즘 애들 말로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고 하던가요? 딱 그런 심정이었죠. 한복 치맛자락을 살짝 걷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중에도 회장님 오시면 챙겨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살폈는데 너무 늦으시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이었으니 차도 많이 막혔을 테고 괜히 더 죄송하기도 하고 그랬죠. 결국 식 시작하기 직전에 오시는 바람에 대기실에 있는 딸 얼굴 한번 못 보시고 바로 결혼식장으로 모셔야 했어요. 식장이 아담한 곳이라 좌석이 그리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긴 한데 비어있는 자리가 죄다 앞자리인 거죠. 아니, 왜 일찍 온 하객들이 앞자리부터 안 앉고 뒷자리부터 앉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나마 딸 사위 친구들은 자리에 앉지 않고 뒤에 서 있는 덕분에 앞쪽이라도 빈자리가 있어준 걸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회장님, 한창 차도 막힐 시간에 오시느라 힘드셨죠? 죄송해요. 아유, 내가 힘들 게 뭐가 있습니까? 운전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이쪽으로. 자리가 앞쪽 자리밖에 안 남았네요. 신랑 신부 가까이서 보고 좋지요. 신부 대기실에 인사를 못해서 그것도 미안합니다. 인사야. 이따 식 끝나고 애들 데리고 인사드릴게요. 식사하고 가실 거죠? 네, 그럽시다. 인사도 받고 밥도 한 그릇 얻어먹고 말입니다. 그렇게 회장님에게 자리 안내까지 잘하고 나니 정말 바로 식이 시작됐어요. 그제야 짧은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한숨 돌렸다 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식이 시작되고 나면 전 혼주석 지키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니까요. 식이 시작되었고 딸 사위가 같이 좋아하는 음악을 등장곡으로 골랐다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는 곡이지만 선율이 아름다운 것이 결혼식에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신랑 신부 입장. 하객들이 웅성이고 휴대폰을 든 손들이 분주해지는 그 순간. 그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모든 소리가 뭉개진 것처럼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뭐랄까, 시공간이 아득해지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오직 문 앞에 선 두 사람만 보였어요. 사랑하는 제 딸과 듬직한 사위 말입니다. 웨딩드레스 입은 자태가 어찌나 고운지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는 걸 들으며 제 딸이 사위와 손을 맞잡고 걸어 들어오는 순간 딸아이 얼굴에 가득 피어난 환한 미소가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딸아이의 미소 안에 담긴 그 수많은 감정을 저는 다 알 것 같았거든요. 그건 제 감정이기도 하니까요. 딸아이 혼자 잠든 밤마다 괜히 이불 한 번 더 덮어주며 잘 자 내 새끼 속삭였는데 그 어린 딸이 이렇게 다 커서 이제 누군가의 곁을 스스로 선택해 그 사람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그 순간, 그 걸음걸음이 제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둘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선물처럼 느껴지는 축복의 순간이었죠. 그런데 저의 그런 감동이 와장창 깨어질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글쎄, 회장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걸어오는 제 딸을 향해 꾸벅 큰절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늦게 오신 회장님이 하필 또 앞쪽에 앉아 계셨잖아요. 고개를 돌려 입장하는 제 딸을 보시고 벌떡 일어나신 건데, 그러니 입장하던 딸과 사위는 물론이고 사돈댁과 다른 하객들까지 일제히 어리둥절해하며 결혼식 중간에 다소 혼란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어요. 아마 제일 당황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을까요? 회장님, 갑자기 무슨 일로 이러시는 거예요? 제 딸을 아세요? 아니면 제 사위를 아시나요? 세상에, 저 아이가 권 여사 딸이었다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일단 좀 일어나 보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놀라고 반가워서 그만. 도대체 제 딸과 회장님이 저도 모르는 무슨 인연으로 엮였던 걸까요? 무슨 사연이길래 결혼식 중이라는 것도 있고 벌떡 일어나 큰절을 올리실 정도로 놀라셨던 걸까요? 제 딸이 고등학교 졸업식 직전에 새벽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오던 길에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고 손이 덜덜 떨려요.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을 때부터 이미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결코 평범한 소식을 전할 리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으니까요. 보호자 되시죠? 따님이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사고요? 오토바이라고요? 제 딸 지금 상태가 어떤 건가요? 네? 정확한 건 병원에 도착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호자님도 병원으로 와주세요. 사고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귀에서 뭔가 쾅 하는 것 같았고 심장은 서늘하게 식었어요. 그 다음엔 생각이란 게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 새벽 날씨가 어떤 건지도 잊은 채 겉옷 하나 없이 슬리퍼 끌며 뛰쳐나갔죠.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신호등도 차선도 새벽 공기도 못 하나 제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 게 없었어요. 지나가는 차들의 빵빵거리는 소리에도 정신이 언뜻 차려지질 않았죠.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택시를 잡아타고 응급실까지 갔는지도 모르게 병원으로 들어갔더니 소독약 냄새가 진동을 했던 기억은 나요. 제 딸 이름을 부르며 보호자를 찾는 소리에 정신을 붙들어 보려고 했지만 다리가 덜덜 떨려 걸을 수가 없었어요. 딸은 응급처치 후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수술이라니. 의자에 주저앉아 손만 꽉 움켜쥐었는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졸업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 합격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입술을 깨물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먼저 간 남편에게 협박하듯이 내 딸 절대 데려가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딸은 수술실에 들어가고 저는 수술실 앞에 있는 의자에 쓰러지듯 앉아 있었는데 그런 제 앞에 웬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 말입니다. 어머니, 따님이 수술 중이시니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누구시죠? 혹시 저희의 사고 당하는 걸 보시고 구급차 불러주신 분이신가요? 네, 제가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도 목격했고 바로 병원으로 올 수 있도록 조치도 취했던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해당 사고에 대해서 신고 없이 당사자 합의로 진행을 하시면 어떠실까요? 네? 합의요? 무슨 목격자시라면서 다짜고짜 합의를. 제가 목격자이기도 하지만 사고를 낸 가해자 보호자,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보호자요? 설마 사고를 낸 게 학생인가요? 그랬던 겁니다. 알고 보니 제 딸 다리를 부러뜨릴 정도로 오토바이를 함부로 몰았던 건 중학생이었어요. 그것도 심지어 음주운전인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 경찰 신고 들어가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거 아니냐고요. 아무리 미성년자, 중딩이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가능하지 않나요? 무면허의 음주운전인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근데 합의고 형사처벌이고 간에 당시 저는 다 필요 없고 수술 중인 제 딸 얼굴부터 봐야 안심이 되는 거잖아요. 딸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세에 그런 소리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남자도 저처럼 계속 그 수술실 앞에서 같이 기다렸던 겁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다고 했고 딸도 별 문제 없이 의식을 회복했어요. 그런 딸은 사고 상황에 대해서 듣더니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이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그냥 합의해주자. 그게 좋겠어. 이제 고작 중학생이라는데 그런 애를 형사처벌 받게 하면 나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만 그래도 그 어린 것이 글쎄 술까지 먹었다고 하잖니. 그런 애를 무턱대고 봐줬다가 더 큰일 치를까 봐 겁나. 합의를 해주겠다는 보호자도 있는 걸 보면 그래도 보살펴줄 사람은 있는 거 아니겠어? 걔도 정신 차리겠지. 그리고 민사소송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합의금도 많이 준다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돈 받아서 나 치료하고 그러자. 물론 저희 형편이 안 좋기는 했지만 딸이 그러는 건 돈 때문은 아니었어요. 제 딸이 사범대에 진학할 예정이니 장차 선생님이 되려는 아이였잖아요. 가해자가 중학생이라고 하니 더 마음이 쓰였던 거예요. 결국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합의를 해줬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 아이가 회장님의 숨겨놓은 혼외자였던 겁니다. 정장 입고 합의 제안한 남자가 아무리 봐도 애 아빠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 사람은 회장님이 자기 아들 옆에 붙여놓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말썽을 피우고 다녔으면 아예 사람을 붙여놨을까요? 오토바이 사고 이전에도 어땠을지 알만한 거죠. 그런 문제였다고는 하나 아직 중학생이면 아이는 아이인 겁니다. 그때 그 아이도 어지간히 겁을 먹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딸이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합의를 하자던 그 정장 입은 사람 편에 전달했다는데 전 전혀 몰랐거든요. 그 편지가 그놈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편지를 받고 그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넌 대체 언제 그런 편지를 엄마도 모르게 써서 준 거야? 뭐라고 썼던 건데? 그냥 별말 안 했어. 엄마랑 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경찰에 알리지 않고 합의를 해줬는지 얘기했지. 나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 얘기를 쓰면서 나도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
그 진심이 제 아들한테 큰 울림을 준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데는 그 편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딸이 그 아이에게 그런 편지를 써줬다는 것을 전혀 몰랐으니 그것도 제게는 놀랍긴 했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회장님에게 그런 혼외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야말로 전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인 거죠. 어쨌거나 회장님의 그 숨겨진 아들은 그 뒤로 공부도 제대로 해서 착실하게 학교 생활도 했고 지금은 유학까지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회장님이 제 딸을 보고 은인이라고 할 만도 하다 싶었어요. 사고 당시 회장님은 그 정장 입은 남자로부터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합의부터 지시했던 것 같아요. 물론 회장님이 직접 나서진 않았으니 그럴 수는 없었을 테니 제가 피해 학생의 보호자인 것도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정장 입은 사람이 보고 차원에서 보낸 제 딸 사진을 보셔서 제 딸 얼굴과 출신 고등학교 정도만 알고 계셨던 것 같더라고요. 딸이 사고를 당한 날이 마침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기에 회장님 댁에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고서도 제가 딸아이 병원에 머물 수 있었고 월요일에는 정상 출근을 해서 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으니 전혀 아무런 접점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회장님 입장에서는 일단 합의를 해줬기에 형사처벌까지 가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 당신 다행이다 생각하고 넘어가셨을 텐데 뜻밖의 피해자가 보낸 편지 한 통으로 아들이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아들 인생 구원해준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늘 갖고 계셨겠지만 정작 아들이라고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 딸을 찾아 달리 살해를 할 길도 없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늘 마음에 묻어두고만 계셨던 것인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제 딸 얼굴을 보니 회장님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큰절까지 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던 거였어요. 회장님은 제 딸 결혼식에 오시던 그때까지도 혼외자의 존재를 꽁꽁 숨겨두고 절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 딸 결혼식에서의 일을 계기로 혼외자를 인정하고 세상에 드러낼 결심을 하신 겁니다. 사모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거리낄 게 없는 건 아니죠. 다른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한테 부끄럽기도 하실 테고 또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식들의 사회적 체면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다 생각해야 하셨을 테니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여전히 혼외자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두고 계셨을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딸아이 결혼식을 계기로 용기를 내신 거예요. 하객이 그리 많지 않은 결혼식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게 어디 보통 사건이었나요?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웬 노신사가 벌떡 일어나 큰절을 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결혼식장 안에서 별별 얘기를 다 했으니 모르긴 몰라도 이래저래 소문이 퍼져나가는 건 시간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왕 그렇게 된 거 용기를 내신 거였을 거예요. 비난받아야 하는 것 또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자식들 반응이며 뭐 그런 것도 제일 가까이에서 보잖아요. 처음엔 말도 못했어요. 다 시집장가 가서 따로 사는 자식들이 한날 한시에 몰려와서는 아휴 그야말로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회장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끝까지 그냥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참 큰 결심을 하셨구나 싶었어요. 언뜻 들리는 말로도 제가 다 울컥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는 거지 싶던데 그걸 다 꾹 참고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자식들 앞에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모가 돌아가신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유난히 사모 얘기를 많이 하면서 회장님을 비난했거든요. 당연히 회장님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자식을 얻은 걸 어떻게 두둔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절대 아니지만 제게 늘 친절하고 다정하셨던 회장님이셨는데 자식들에게 너무 심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확실히 시간은 효험 있는 약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기존 자식들도 그런 회장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 자식들만이 아니죠. 혼외자 또한 그동안 말 못할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참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니 회장님이 어지간히 잘못하시긴 하셨다 싶네요. 얼마 전에 유학 중인 혼외자 아들이 방학이라 귀국했는데 기존 자식들과 혼외자 모두 집에 불러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제 딸과 사위도 따로 초대를 해주셔서 그 혼외자 아들도 만났고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사실 사고를 냈을 땐 너무 무서워서 제가 직접 찾아가 제대로 된 사과도 드리지 못했잖아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무슨 선생님이에요? 나한테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 선생님께 제일 큰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저일 겁니다, 선생님. 아주 잘못된 길을 걷던 학생 하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 거잖아요. 충분히 선생님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은성이 넌 교사 발령을 받기도 전에 아니지, 그게 다 뭐야? 사범대학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제자 하나를 둔 셈이었네. 그게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청 보람있고 뿌듯하네요. 조은성 선생님. 제가 이 못난 놈 애비로서 많이 늦었지만 선생님께 사례를 하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거라면 이미 그때 받은 합의금으로도 충분했어요. 이렇게 바르게 잘 자라준 것으로 차고 넘칩니다. 회장님은 딸이 그렇게 말해도 극구 사례를 하시고 싶어 했지만 딸은 끝내 그럴 수 없다고 받지 않았어요. 저도 딸과 생각이 같았기에 회장님을 만류했죠. 근데 이후로 회장님 혼외자 아들, 아니 제 딸 제자가 미국에서 자꾸 선물 같은 걸 보내온다고 하네요. 굳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카드까지 써서 말이에요. 귀여운 선물이다 싶어 좋은 마음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딸한테 들었어요. 20년이나 일한 회장님 댁일이 원래도 크게 버겁진 않았던 것 같아요. 회장님도 점잖은 분이셨고 사모가 좀 까다롭긴 했지만 미운 정도 들었는지 돌아가셨을 땐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전 지금도 회장님 댁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전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일하고 있어요. 근무 시간 같은 것도 회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말이에요. 사실 전처럼 오래 머물며 할 일이 없기도 하니까요. 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연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늘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의 경험과 생각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이 매일 조금씩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